오늘도 4세, 6세 아이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살까지, 15살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 이렇게 상황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세 이전에는 그 아이가 비록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하더라도 크게 혼내지 말고 이렇게 조곤조곤 너그럽게 타일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기질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기질이라는 것이 성인기에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욕과 만났을 때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던 아이는 그것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되면서 창의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욕심이 많다라는 것, 어렸을 때 도둑질 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건 의욕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좋은 쪽으로 얘기해보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기질이 있었던 아이들이 성인기에 됐을 때 삶의 의미와 만났을 때는 그것이 바로 도전정신이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세 이전에 그 아이가 산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기질을 보일수록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이가. 옛날에는 그런 아이들이 성공 가능성이 낮았을 수도 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다가오는 미래는 어딘가에 안착을 하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어떤 명문대학 학벌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미래는 공무원도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교사도 사라져가는 시대가 오고, 의사들도 병원에서 잘리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대량 실업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는 뭘로 살아남아야 되냐면은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10살 이전에 그런 기질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자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모들이 억누를 죠. 혼내고 학교의 공교육의 그 규율에 따르라는 것을 강요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10살 이전에 그 아이의 두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대학 입학 시험하고 입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면접 시험이에요. 면접. 아무리 서류를 통과를 해도 면접에서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교육심리학에서 나온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면접 시험에 약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면접 시험에 약한 아이들의 공통점. 면접 시험에 약한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가 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답을 많이 들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부모 자신이 아무리 지금 자기 머릿속에 어떤 자기 자식한테 권장하고 싶은 모범 답안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고, 이것을 아이 스스로 찾아나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갖고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의문점을, 본인의 호기심을 스스로 키워가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뜸들이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게 정답인데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은 면접 시험을 못 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면접 시험은 뭐냐면 정답을 물어보는 게 거의 없어요. 정답은 수능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 시험은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돌발 질문과 돌발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 보는데,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얘가 살아온 거야, 집에서.
즉 하브루트라는 방식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교육에. 질문으로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부모가 정답을 알더라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질문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에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두뇌 심리가 돌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는 잘 대답을 하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나 데이터가 없는 것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표정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표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답을 못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왜? 미래는 바로 그런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발 질문과 내가 아직 풀어보지도 못했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바로 그 모습을 그걸 잘 대처하는지를 본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향후의 모든 면접의 키입니다.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가 크게 잡아서 15세까지라고 또는 10세까지 여기서 부모가 지나치게 어떤 인생의 룰, 삶의 정답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결국 대학 가기도 힘들고 입사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록 거짓말과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타이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너가 이렇게 쭉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러면서 그 대화로 흥분하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취직을 못한다. 앞으로. 면접 시험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수준이 결국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미래에는 부모의 수준이 낮아도 돈만 많으면 뭔가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한테 맡겨서 수능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벌을 만들면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부모라면 당장에 자기 개발을 들어가고 자기의 그 심리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부모라면 자기 스스로 인격 수양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도 같은 수준을 살게 된다. 의식 구조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두뇌 안에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과 도둑질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거짓말은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고 도둑질은 도전 의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도둑질보다 더 약간 나쁜 짓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금 그래서 가장 센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억압받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 아이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그 자존감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고 잘 컸어, 사춘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그 차이점이 생기게 되냐면, 자, 성인기가 됐을 때 동기부여라는 것은 대의명분과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됩니다. 성인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15세 이전에는 무엇에 의해서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되느냐면은 재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요. 재미있는 게 아니면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만 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15세 이전과 이후에 그 심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근데 15세 이전에, 자, 보세요. 거짓과 도둑, 그 다음에 말썽,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게임이라든가 밖에서 숨바꼭질하고, 뭐 밥도 안 먹고 놀기만 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만 하고, 이런 행동들 왜 해요? 아이들은 재미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재미있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몰입을 할 때, 열심히 밖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밥 먹을 때가 됐다고 밥 먹으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행동이에요? 몰입을 하는 두뇌가 몰입을 하도록 세팅되고 있는 상황을 엄마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에 빠졌을 때는 밥을 굶겨라 이거예요. 그 아이가 3시간, 4시간 동안 충분히 그 활동을 해야만이 두뇌가 그런 방식으로 세팅이 된다 이거죠. 그것을 10살 이전에 충분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굶더라도 놀게 하라 이거예요. 어떤 걸 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 아이의 스케줄을 방해하지 말라. 아이의 그 사고방식과 스케줄을
엄마 아빠의 직장 생활의 룰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이거에 맞추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몰입하기 힘든 애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밤에 잠을 안 자. 뭐 책을 읽든 뭘 하든 놀이를 하든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어디 캠핑을 하는데 난 그때 왜 밤에 잠을 재우려고 하느냐 이거죠. 키가 안 크니까. 한 달에 3일 정도 잠 안 재운다고 키가 안 크나?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잠 안 재운다고. 밤새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10살 이전에 밤새서 뭔가를 안 해본 애가 15살 넘어서 뭔가 밤새서 할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두뇌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살 이전에 10살 무렵에 하던 방식이 20세에 일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전환된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 두뇌의 경향성은 버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15세 이전에 두뇌의 경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 이후에 안정된 직장이 사라지고 취직하기 힘든 이 시기에 어떤 두뇌로 만들어야지 더 유리할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충분히 못해본 애들은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 동기부여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 15세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얘가 향후 50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학벌이라는 것은 유효합니다. 50년간. 그래서 아이가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중요해. 그러니까 너가 스카이 대학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라고 이제 이 아이가 14, 15세 동기부여가 딱 된 거야. 그래 엄마 말이 많아. 내 엄마 말 100% 인정해. 스카이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좋아.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보니까 17, 18세 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내가 어휘력을 5천 단어를 외워야 되고 수학 공식을 몇 개를 외워야 되고 딱 이제 계획이 나오고 계획은 누구나 세웁니다. 계획도 못 세운 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계획까지는 웬만큼 다 세워요. 중위권 이상이면 다 세웁니다. 문제는 실천력이에요. 실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실천력이 그거죠. 만족지행 능력하고 몰입 능력입니다. 딱 두 가지의 실천력이. 왜 그러냐? 만족지행 능력이 인내력이에요. 만족지행 능력이 없으면 왜 몰입력이 안 나올까요? 워밍업 시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에 깊이 몰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선수들은 그 몰입을 잘하는 선수들은요 워밍업 시간이 짧아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은 진짜 공부의 고수라든가 어떤 그 신체 활동, 그 운동의 고수들은 한 몇 초면 워밍업이 끝납니다. 잠깐만 10초만 몸 좀 풀고 딱 그러면 그 본래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부의 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워밍업이 그 책을 읽을 때 책 표지만 보면 이미 워밍업이 끝나. 딱 몰입 상태에 딱 돌입을 해요. 또 들어가면서 책이 잘 이해되고 머릿속에 잘 정리되는 상태로 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수가 되는 상태가 수련이 필요하다, 이게 수련. 그 수련이 언제부터 하냐고요? 10살부터 15세 사이에 그 수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수련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수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 만족지행 능력이라는 게 인내심 어떻게 기르는가? 몰입 능력 같은 거. 좀 이따 하고, 일단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14, 15세 때 좋아. 내가 스카이 대학을 가겠어. 그리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10세 때까지 부모가 제시한 규율을 따르느라고 자기 두뇌에 깊이 몰입해본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사회적인 맥락도 다 파악했어. 대의명분도 좋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애들 있잖아. 나는 수의사가 돼가지고, 나는 또 의사가 돼가지고 버림받은 동물들을 내가 잘 돌봐줄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아이들만의 대의명분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사업가가 돼가지고 자선 사업을 할 거야. 뭐 이런 대의명분을 갖게 됩니다. 10대
중고등학교 때.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의 명분과 사회적 맥락과 의미가 동기부여로 연결이 되고 실천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우는데 실천을 못하는 애가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길르면 좋은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길렀을 때 그러니까 부모만의 기준과 규율을 세워서 그 아이를 잡으면 얘가 인내심이 생기고 뭐가 될 줄 알았지. 근데 결정적으로 몰입 능력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부로 뭘 할 수 있는 애가 안 되버립니다. 원래 타고난 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원래 분위기 자체가 집안 분위기 자체가 맨날 공부만 하는 분위기야. 그냥 엄마 아빠가 다 교수 의사인데 그런 집안에 있는 특이하게 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집안에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는 대상은 보통 집안입니다. 그냥 맨날 공부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집안 말고 전문직 집안 말고 자, 그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미를 통해서 15세 이전에 재미를 통해서 몰입을 못해본 애는 15세 이후에 의미부여가 될지라도 동기부여와 실천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 점이고 자 그러면 이제 10세에서 15세의 경에 어떻게 하면 만족지연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 이때 만족지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거죠. 체력, 만족지연 이게 인내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회복탄력. 회복탄력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3세 이전에 만들어진다는 회복탄력성은 뭐냐면은 두뇌에서 엔돌핀을 조절하는 오피오이드계 신경망을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적절하게 엔돌핀을 나오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안정애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게 3세 이전의 회복탄력성의 정의예요. 의미고. 그래서 3세 이전에 안정애착이 안 되면 자살률이 올라가요. 왜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해주는 물질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냥 뛰어내려버립니다. 거기서 아니야 내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안정애착이 안 되면.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랑에도 과잉보를 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왜냐면 너무 사랑만 받잖아요 어렸을 때. 그럼 얘는 역시 의욕이 없는 애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도전하고 그걸 못하는 애가 돼요. 그걸 만만디애가 된다고 해요. 만만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백수 되는 거죠. 어쨌건 그게 3세 이전의 회복탄력성이고 그럼 10살부터 15세 사이에 만들어지는 회복탄력성은 뭐냐? 그게 바로 신체 회복 능력이다. 피곤함을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빨리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다 이거예요. 10분 동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50분 열심히 집중을 해요. 10분 동안 얼른 화장실 갔다 와 2, 3분. 그러면 한 7분 남잖아요. 7분 남잖아요. 이때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종이 딱 울리면 눈을 딱 떠. 그런 식으로 하루 왼종일 집중력을 유지하는 애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글자도 안 놓쳐요. 바로 이 능력이 바로 이때 만들어내는 신체 회복 능력. 이때. 이거는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계 랭킹 그 10위권 그 테니스 선수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애들 그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대부분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차이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을 치는 정확도 기술 이런 거 순발력 이런 거는 차이가 전혀 안 나는 거야. 근데 왜 메달이 갈릴까? 왜 랭킹이 달라질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신체 회복 속도가 달라.
그러니까 권투 선수 이제 1라운드 뛰고 잠깐 쉬잖아요. 그럼 2라운드 뛰잖아요. 잠깐 쉴 때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그러니까 메달리스트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요. 잠시만 쉬어도 다시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게 10세, 15세 경에 그 외국의 명문대생들의 그를 키우는 그 부모들은 뭘로 만들어요? 스포츠로 만든다 이거예요. 스포츠로. 스포츠 활동에서 바로 신체 회복 능력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 신체 회복 능력은 그러니까 신체가 회복하는 것과 두뇌가 회복하는 것은 그냥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몸이 곧 두뇌인 거예요. 이 나이대 애들은 두뇌와 신체가 분리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몸은 노쇠해도 정신은 또렷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15세 이전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가 곧 두뇌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인내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애들은 공부에 있어서 몰입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굉장히 스포츠를 잘하고 마라톤도 뛰고 이런 어떤 자기 체력을 가진 애들은 그게 공부력으로 바로 전환돼요. 공부 집중력으로. 그게 분리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 어쨌건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제가 어제도 저기 동두천에서 강의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요 나이 때 스포츠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가 축구나 야구에 기본적인 재능이 없으면 안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스포츠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예체 활동, 문화예술 체육 활동이 수준이 낮아요. 선진국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기축구밖에 없는 거예요. 조기축구하고 뭐 족구단. 그리고 그 동네 마을 이런 데서 그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 코치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몇몇 학교에서 아주 재능이 있는 애들만 키우는 거예요. 올림픽용이죠. 올림픽용. 그러니까 문예체 교육이 보편화가 되지 않은 사회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재능이 없고 돈이 없는, 부모가 돈이 없거나 자식이 재능이 없으면 요 나이 때 스포츠 활동을 전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그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만족지향 능력하고 신체 회복 능력,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지 못해요. 그러고서 중고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집중이 안 되고 뭔가 조금만 하면 피곤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위권은 절대 못 올라가요. IQ가 좋아도 못 올라가요. 아주 천재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 집안이 지금 돈도 없고 우리나라는 문예체 기반이 없어. 우리나라 전체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룰이라는 것을 따르면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뭔가에 집중하는 체험을 줄 것이냐 이거예요. 스포츠 활동도 안 하는데 우리 애가. 거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굉장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척하기입니다. 가난한 척하면서 부업하기예요. 여기에 누구를 참여시키느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몇 살? 한 초등학생이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알바를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를 원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기질을 스포츠 활동을 못하는 대신에 우리 아이들한테 룰을 따르면서 인내심을 길러줄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은 이거라니까요. 알바. 근데 그게 어떤 알바여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 우리 가족이라는 팀한테 내가 기여를 충분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아이들이 느끼지 않으면 짜증만 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만큼 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없이 컸기 때문에 농사일을 항상 우리 형하고 저하고 어머니가 셋이서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농사일을 도왔어요. 저는. 계속 그 활동을 한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해야 되고 농사해야 되고. 내가 딱 보면 보여. 무슨 얘기냐. 내가 나무를 해오면은 그 나무를 해온 게 그 집 옆에 쌓잖아요. 나무를.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보잖아요. 뭘 봐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아궁이에 들어가서 그게 밥이 되는 걸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우리 집의 생계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존감과 성취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을 언제 갖는 게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돈 버는 건 엄마 아빠의 몫이야. 너는 책만 보고 공부만 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신체회복능력과 만족지역 능력이 안 생겨요. 그 능력은 떨어지고 뭐 어떤 능력, 어떤 게 안 좋은 게 올라가요? 공부라는 게 지겨운 거구나. 이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왜 하기 싫은 걸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자기도 맨날 하기 싫은 거 하나?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인생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못하게 하고서 뭐를 시켜요? 부업이나 알바를 시키는 겁니다. 함께 우리는 주말에 어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돼. 워킹하러 돼. 아시죠? 주말에 우리가 온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너의 그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낼지 안 낼지가 미지수다.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숨겨놓으라 이겁니다. 돈을 숨겨놓으라. 돈을 쓸 때가 나중에 또 온다 이거예요. 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집중 과외를 시키는 사교육비, 내년 대학 등록금 또는 부모의 노후 자금을 쓸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못합니다. 굉장히 그 외국에 유명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 전략을 선택했어요. 집이 부자였지만 가난한 척했다 하면서 자녀들한테 TV 노출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애로 자라게 되죠. 이 전략을 쓴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두뇌를 연구하고 우리 한국의 그 현실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 성취감을 느끼면서 육체적인 활동과 고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생각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말고는 없는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집안이 별로 없어.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남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그 자녀를 참여시켜서 그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어떤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고마워해주는 칭찬.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는 요 나이 때 한 10세에서 15세 사이에 그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어떤 동기부여 능력, 인내력,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만약에 각자 알바를 한다. 엄마도 부업을 하고 아빠는 직장 가고 애들은 뭐 신문 배달을 시킨다. 미국의 100만 장자의 공통점 중에 하나.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가족의 생계에 뭔가 공헌을 한 적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은 언제 해야 돼요? 철없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쯤 되면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숨겨둔 재산이 어디 있고 통장에 얼마 있고.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한 척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척해서 아이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연령은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때만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들죠. 왜? 엄마 아빠도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힘든 일을. 근데 하기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겨울에 벽돌 쌓기. 봉사판에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들으면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한여름과 한겨울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더위를 이기면서 뭔가 함께 일을 할 때 아이는 견뎌요. 잠시 쉬더라도.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함께 땀 흘릴 때, 쉴 때 엄마 아빠가 땀 흘리는 기억을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인내심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쉰다고 해서
막 일을 시키지 말고 그 현장에서 뭐 같이 등산을 가든 뭐를 하든 등산을 할 때 그냥 등산을 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00m 그 산 중턱에서 음료수하고 막걸리 파는 사람들 있죠. 왜? 등짐지고 올라가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애들이랑. 야, 이번 주말에 청계산에서 우리가 막걸리를 좀 팔자.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막걸리를 지고 너 배낭에다가 이 페트병에다가 음료수 해가지고 너는 음료수 팔아. 엄마 아빠는 막걸리 팔 거니까. 그래서 등산을 하는 겁니다. 되게 힘들겠죠. 물을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땀 흘리는 걸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뭔가를 위해서는 저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 초등학교 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가 가장 좋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얻어지는 덕성하고 그 돈 많은 집 애들이 스포츠 활동을 해서 얻어지는 덕성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경험이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함이잖아요. 스포츠는 절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이가 재미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재미로 하는 활동을. 그래서 차라리 저는 게임에 빠진 애라 할지라도 한두 달 동안 게임만 하게 하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번 질리도록 게임을 시켜봐라 이거예요. 그래? 너 게임해야지 왜 밥 먹으러 왔어? 게임해. 너 게임 좋다면서. 게임해. 밥은 하루에 배고플 때 와. 배고플 때 알았어. 배고플 때 오고 그냥 게임해. 잠 안 자도 괜찮아. 이렇게 한두 달 밀어주세요 그냥. 그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니까요. 오히려 규율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몰입할 수 없는 애를 만드는 겁니다. 뭔가에 빠지지 못하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균치 인간이라는 겁니다. 평균치 인간은 얘기 자꾸 길어지는데 평균치 인간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탑 클래스도 못 올라가고 막노동도 못하고 이 중간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간치 일은 누가 하게 된다?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나 컴퓨터나 자동화 기계가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평균치가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됩니다. 백수. 자기 자식을 평균치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가 될 게 확률이 80%. 미래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제가 봤을 때 80%는 실업자가 됩니다. 언제쯤이냐면 15년, 20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실험을 벗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3국으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서 일하는 애들. 또는 굉장히 선진 기업으로 취직한 애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스포츠를 통해서 인내심도 기르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와의 부업을 통해서 인내심도 기르지 않았어. 그런 애가 인도와 아프리카에 가서 제3국에서 그 상황을 견디면서 경력을 3년, 5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무난하게 키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난하게 그냥 실업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난하게. 이 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